한민주는 낡은 가죽 소파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다. 희미한 램프 불빛 아래 그의 얼굴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3년 전 그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여동생과 5살 조카딸을 잃은 후 그는 삶의 모든 의미를 상실했다. 촉망받던 강력계 형사였던 그는 그 비극 이후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정의를 쫓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그에게는 고통스러운 현실로 다가왔다. 세상의 모든 악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자신은 그저 무력한 존재일 뿐이라는 냉소가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 이제 그는 사회와 단절된 채 도시 외곽의 낡은 주택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유일한 동반자는 사샤. 그가 가장 아끼는 점원 셰퍼드였다. 사샤는 민준의 발치에 엎드려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민준이 세상의 모든 것을 등졌을 때 사샤만이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사샤는 영리하고 충직했으며 마치 민준의 마음을 읽는 듯했다. 민준이 고통스러워할 때면 그의 손을 핥아주었고 밤늦도록 잠 못 이룰 때면 그의 침대 옆에 엎드려 그를 지켜주었다. 사샤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민준에게 사샤는 가족이었고 그를 다시 세상과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그날 오후 민준은 사샤와 함께 집 뒤편의 숲길을 걷고 있었다. 늦가을의 숲은 스산한 기운을 내뿜었고 낙엽 밟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민준은 이어폰을 꽂고 아무 생각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그에게 숲은 세상의 번잡함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갑자기 사샤가 킁킁거리며 숲 깊은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민준은 사샤를 불렀지만 사샤는 평소와 달리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사샤의 짖는 소리는 점점 더 날카롭고 다급해졌다. 민준은 불안한 예감에 사샤의 뒤를 쫓았다. 사샤, 무슨 일이야? 숲은 생각보다 깊었다. 우거진 나무들과 넝쿨들이 길을 막고 있었다. 민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사샤를 따라갔다. 한참을 달려가자 사샤는 낡고 오래된 참나무 한 그루 앞에서 멈춰 서서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 민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작고 여린 소녀가 참나무 몸통에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다. 나이는 대략 7, 8살 정도로 보였다. 낡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앙상한 팔다리는 밧줄에 쓸려 피가 흐르고 있었다. 소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얼어붙은 듯 미동도 없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한 몸에 담고 있는 듯했다. 소녀의 작은 입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달싹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민준은 순식간에 몸을 날려 소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잊고 지냈던 형사의 본능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사샤는 민준의 곁에서 으르렁거리며 주변을 경계했다. 민준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소녀를 묶고 있는 밧줄을 잘랐다. 밧줄이 풀리자 소녀는 힘없이 민준의 품으로 쓰러졌다. 소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가느다란 숨소리가 위태롭게 이어졌다. 민준은 소녀의 얼굴을 살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흙먼지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소녀의 몸을 감쌌다. 괜찮아, 괜찮아. 그는 소녀의 작은 등을 토닥였다. 소녀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민준을 향해 있었다. 그 속에는 공포와 함께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소녀를 안아들었다. 사샤는 민준의 뒤를 따르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듯했다.
민주는 깊은 숲에서 빠져나와 숲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110시에 신고했다. 숲에서 납치된 것으로 보이는 어린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위치는 자신이 있는 숲의 정확한 지명을 경찰에게 설명했다. 빨리 와주십시오. 아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다. 구급차도 뒤따라왔다. 소녀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민주는 경찰에게 자신이 소녀를 발견한 경위와 사샤의 도움에 대해 설명했다. 형사들은 민준의 진술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실종된 아이 같습니다. 정확한 신원 파악 후 보호자에게 연락하겠습니다. 한 형사가 말했다. 민주는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3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병원을 찾아갔다. 소녀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심한 저천증과 영양실조, 그리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임수아. 1년 전 실종된 7살 소녀였다. 수아의 부모는 1년 내내 아이를 찾아 헤매다 결국 지쳐 포기 직전에 있었다. 병실에서 재회한 수아의 부모는 민준에게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사님, 우리 수아를 찾아주셔서. 수아의 엄마가 민준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전 더 이상 형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사샤가 수아를 발견했습니다. 사샤는 병실 한켠에 엎드려 수아를 지켜보고 있었다. 수아는 사샤를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한 빛이 돌았다. 경찰은 수아를 발견한 숲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범인의 흔적은 물론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다. 수아 역시 극심한 충격으로 인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림만 그릴 뿐이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에 계속해서 낡은 집과 함께 알 수 없는 검은 별 문양을 반복적으로 그렸다. 그 그림들은 기괴하고 섬뜩했지만 동시에 어떤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는 듯했다. 민주는 경찰의 무력함에 다시 한번 실망했다. 3년 전 자신의 여동생 사건처럼 이 사건 역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의 눈앞에서 살아있는 소녀 임수아가 고통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사샤가 있었다. 민주는 수아의 그림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특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검은 별 문양이 그의 뇌리에 박혔다. 어디서 본 듯한 문양이었다. 그때 사샤가 그의 옆구리를 툭툭 건드렸다. 사샤는 민준의 시선을 끌더니 병실 창밖을 향해 킁킁거리며 지저대기 시작했다. 사샤의 시선이 닿는 곳은 병원 건물 뒤편의 작은 정원이었다. 정원 한켠에는 낡은 자갈밭이 있었다. 사샤는 민준에게 자갈밭으로 가자고 조르는 듯했다. 민준은 의아했지만 사샤의 특별한 능력을 믿었다. 사샤, 혹시 뭔가 아는 거야? 민준은 사샤와 함께 정원으로 내려갔다. 사샤는 거침없이 자갈밭 한가운데로 달려가더니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민준은 사샤가 무엇을 찾으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를 지켜보았다. 사샤는 필사적으로 흙과 자갈을 파냈다. 주변 사람들은 이상한 눈초리로 민준과 사샤를 바라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샤의 앞발에 딱딱한 물체가 걸렸다. 사샤는 그것을 파내어 민준의 발치에 놓았다. 녹슨 수에부치에 이끼가 잔뜩 낀 낡은 목걸이였다. 민준은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흙을 털어내자 달아해진 펜던트에 새겨진 글씨가 희미하게 드러났다. 박서연. 그리고 그 이름 옆에는 수아가 그림에서 그렸던 것과
똑같은 검은 별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박서연. 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박서연 역시 2년 전 실종된 어린 소녀였다. 그녀의 실종 사건 역시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수아와 서연. 두 소녀의 공통점은 단순히 실종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검은 별 문양과 낡은 목걸이로 연결되어 있었다. 민주는 목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그의 눈빛은 굳건해졌다. 3년 동안 잊고 지냈던 형사의 사명감이 다시금 그의 가슴을 불태웠다. 사샤의 발견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운명이었다. 민주는 이 사건의 배후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혹시 자신의 여동생과 조카의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이 소녀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 그는 다시 한번 진실을 쫓아야 했다. 사샤는 민준의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우리는 함께할 거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박서연의 목걸이를 손에 든 한민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3년 동안 그의 삶을 지배했던 냉소와 무기력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잊고 지냈던 형사의 촉이 다시금 살아나는 듯했다. 임수아와 박서연. 두 소녀의 이름과 검은 별 문양이 새겨진 목걸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민주는 이 모든 것 뒤에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연락해 박서연의 목걸이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박서연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들은 민준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그가 내민 목걸이를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김용호 형사는 3년 전 강은주 사건을 담당했던 바로 그 형사였다. 그는 민준을 알아보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 형사님. 아니, 한민준 씨. 이 목걸이는 어디서 발견한 겁니까? 김용호가 물었다. 민준은 사샤가 목걸이를 찾아낸 경위를 설명했다. 김용호는 사샤의 특별한 능력에 놀라워하면서도 미제 사건의 단서가 개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묘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샤가 임수아를 발견한 곳 근처에서 땅을 파서 찾았습니다. 임수아와 박서연 사건 사이에 분명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실종된 지 오래되었고 검은 별 문양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박서연의 목걸이를 정밀 감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수사 진행은 민준의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다. 여전히 형식적이고 느슨한 태도였다. 민준은 경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직접 움직여야 했다. 그는 먼저 임수아와 박서연의 실종 사건 파일을 면밀히 검토했다. 두 사건 모두 납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단순 가출이나 실족으로 종결될 뻔한 사건들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수아의 몸에 남은 밧줄 자국과 그녀의 그림 속 검은 별 문양, 그리고 서연의 목걸이를 통해 이것이 명백한 납치 사건임을 확신했다. 사샤는 민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민준이 서류를 들여다볼 때면 그의 옆에 앉아 뚫어지라 서류를 응시하는 듯했고 민준이 잠시 생각에 잠길 때면 그의 손을 핥아주며 마치 내가 도울게요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준은 두 소녀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두 소녀는 나이대가 비슷했고 둘 다 고아원에서 입양된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그들이 입양되기 전 함께 지냈던 고아원이 있었다. 바로 희망고아원이었다. 이 고아원은 몇 년 전 갑작스럽게 폐쇄되었고 기록 또한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민주는 희망고아원의 폐쇄 기록을 살펴보았다.
공식적인 폐쇄 이유는 재정난이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아동 학대와 관련된 루머가 돌았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폐쇄 직전 고아원을 운영하던 원장이 갑자기 종적을 감추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의 이름은 김상철, 김 교수라는 별명으로 불렸으며 심리학을 전공한 교육자로 알려져 있었다. 민주는 희망고아원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희망고아원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한 여성을 찾아갔다. 그녀는 고아원 폐쇄 후에도 아이들을 돕기 위해 애썼던 사람이었다. 김상철 원장은 겉으로는 정말 인자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 같았어요. 하지만 가끔씩 아이들이 원장실에 다녀오면 눈에 띄게 불안해하고 몇몇 아이들은 밤에 악몽을 꾸는 것 같다고 했어요. 특히 수아와 서연이는 유난히 김 원장을 무서워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혹시 김 원장이 아이들에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했습니까? 민준이 물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검은 별이라는 단어를 종종 언급하곤 했어요. 검은 별이 나타나면 무섭다는 식으로요. 그때는 그냥 아이들의 상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검은 별, 수아의 그림과 서연의 목걸이에 새겨진 바로 그 문양이었다. 민준의 등골이 오싹했다. 이 문양이 단순한 상징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준은 또한 희망고아원에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했던 새싹재단회라는 자선단체에도 주목했다. 새싹재단은 겉으로는 소외된 아동들을 돕는 자선단체였지만 그 규모에 비해 활동 내역이 불투명했고 기부자 명단 또한 비공개였다. 민주는 새싹재단이 이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정혜원 기자에게 연락했다. 정 기자는 3년 전 오성그룹 사건을 통해 민준과 인연을 맺었던 언론인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연락에 놀라워하면서도 그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 민준은 임수아와 박서연 사건의 연관성, 희망고아원과 김상철 원장, 그리고 새싹재단에 대한 의혹을 설명했다. 정 기자님,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노리는 거대한 조직이 배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정 기자의 눈빛이 뜨겁게 타올랐다. 그녀는 민준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한민준 씨, 제가 이 사건을 파헤치겠습니다. 아이들을 이용하는 악랄한 조직을 반드시 세상에 폭로할 겁니다. 민준은 사샤와 함께 희망고아원의 예터를 찾아갔다. 고아원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다. 낡은 건물은 무성한 잡초에 뒤덮여 있었고 유리창은 깨져 있었다.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건물이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사샤는 고아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킁킁거리며 주변을 탐색했다. 그리고는 낡은 건물 뒤편의 작은 창고로 향했다. 창고 문은 쇠사슬로 굳게 잠겨 있었지만 사샤는 낑낑거리며 문을 긁어댔다. 민주는 사샤의 행동에 주목했다. 사샤,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민주는 창고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창고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낡은 장난감들과 가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사샤는 창고 한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상자 앞에서 멈춰 서서 다시 한번 낑낑거렸다. 민주는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첩과 함께 아이들의 그림이 가득했다. 사진첩 속에는 희망고아원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속에서 민주는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임수아와 박서연이 함께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김상철 원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하지만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낙서가 되어 있었다. 검은 별. 무서워요. 어린아이의 글씨였다. 그리고 사진첩 가장 밑바닥에는 낡은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인형의 눈은 단추로 되어 있었고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인형의 한쪽 팔에는 작은 자수로 검은 별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의 뇌리를 스치는 번뜩이는 기억이 있었다. 3년 전 여동생과 조카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조카의 손에 쥐어 있던 낡은 인형. 그 인형의 옷깃에도 똑같은 검은 별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당시 경찰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했지만 민준은 그 인형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든 인형과 똑같은 검은 별 문양. 설마 내 동생과 조카가 이 희망고아원과 관련이 있었다는 건가? 민준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인형을 꽉 움켜쥐었다. 잊고 지냈던 과거의 악몽이 다시금 현실로 다가오는 듯했다. 민준은 급히 집으로 돌아와 3년 전 여동생 사건의 증거물로 보관하고 있던 조카의 낡은 인형을 찾아냈다. 두 인형의 검은 별 문양은 완벽하게 일치했다. 민준의 심장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그의 여동생 한지민은 3년 전 취미로 사진을 찍으며 사회봉사 활동을 하던 중 실종되었다. 그녀는 여러 고아원을 방문하며 사진을 찍었고 그 중에는 희망고아원도 있었다. 민준은 여동생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일기장에는 지민이 희망고아원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원장이 아이들을 데리고 밤늦게 어딘가로 나가는 걸 봤어. 아이들 표정이 너무 어두웠고 뭔가에 잔뜩 겁먹은 것 같았어. 그리고 원장실에서 이상한 약 냄새가 나. 이 고아원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것 같아. 더 깊이 파봐야겠어. 하지만 일기장에는 그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그녀는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기 전에 이미 조직의 표적이 된 것이 분명했다. 민준은 분노에 치를 떨었다. 자신의 가족을 파괴한 자들이 바로 이 희망고아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니. 그는 이 악의 뿌리를 뽑아낼 것을 맹세했다. 사샤는 민준의 곁에 찰싹 붙어 앉아 그의 손을 핥았다. 사샤의 눈빛은 민준의 아픔을 위로하는 듯했다. 그날 밤 민준은 낡은 칠판에 사건의 관계도를 그려 넣었다. 임수아, 박서연,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과 조카, 희망고아원, 김상철 원장, 그리고 새싹재단, 그리고 검은 별 문양.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민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냉소적인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진실을 파헤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민준은 희망고아원 창고에서 발견한 증거물과 여동생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그의 손에 들린 조카딸의 낡은 인형과 창고에서 발견된 인형의 검은 별 문양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지민의 일기장에 적힌 김상철 원장의 수상한 행적과 아이들의 불안감에 대한 기록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민준의 심장은 복수심과 함께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정혜원 기자에게 연락해 희망고아원에서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넘겨주었다. 정 기자는 민준이 가져온 자료들을 보고 경악했다. 특히 2개의 검은 별 인형과 지민의 일기장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한민준 씨, 이건 정말 엄청난 단서예요. 이 검은 별이라는 게 단순히 아이들의 낙서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이 인형들이 모든 것의 시작일 수 있어요. 정 기자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즉시 희망고아원과 관련된 과거 기사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년 전 폐쇄된 고아원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유사한 아동 실종 사건이 몇 건 더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에는 단순 실종으로 처리되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모든 실종 아동들의 공통점은 고아원 출신이거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아이들이었다. 민주는 사샤와 함께 임수아가 발견된 숲을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 박서연의 목걸이가 발견된 병원 정원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민주는 사샤의 움직임에 집중했다. 사샤는 숲에서 수아를 발견한 후, 그리고 병원 정원에서 서연의 목걸이를 찾아낸 후에도 계속해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실마리를 쫓는 것처럼 사샤는 숲속을 킁킁거리며 돌아다니더니 수아를 묶어두었던 참나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시 앞발로 땅을 긁어대기 시작했다. 민주는 사샤가 가리키는 곳을 파헤쳤다. 땅속 깊이 묻혀있던 것은 작은 약병들이었다. 약병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고 라벨은 오래되어 알아볼 수 없었다. 민주는 약병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이게 뭐지? 사샤는 약병들을 냄새 맡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민주는 이 약병들이 아이들을 무력화시키거나 기억을 지우는데 사용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약병들을 증거로 확보했다. 민주는 희망구하원의 옛 직원들을 다시 찾아가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히 김상철 원장의 행동과 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몇몇 직원들은 김 원장이 아이들을 지나치게 통제하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꺼렸다고 증언했다. 또한 과원 내부에서 아이들이 아플 때 정체를 알 수 없는 약을 김 원장이 직접 먹였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그것이 바로 민준이 숲에서 발견한 약병 속 액체일 가능성이 높았다. 아이들이 밤에 울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김 원장이 늘 검은 별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어떤 남자가 가끔 고아원에 찾아와 아이들과 면담을 하곤 했는데 그 남자가 오면 아이들이 더 공포에 질려 보였어요. 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민주는 그 남자가 바로 조직의 핵심 인물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정혜원 기자는 새싹재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새싹재단은 겉으로는 투명한 자선단체로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회계 조작과 불투명한 자금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재단의 주요 이사 중 한 명이 다름 아닌 전직 국회의원 박철수였다. 박철수는 과거 강력계 형사였던 민중화도 안면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경찰 조직 내에서 광범위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고 겉으로는 청렴한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었다. 박철수 전 국회의원이 새싹 재단 이사라고요. 민주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박철수는 민준이 형사 시절 존경했던 몇 안 되는 선배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항상 약자의 편에 서고 정의를 강조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면에 이런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민주는 박철수에 대한 과거 기록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그의 화려한 정치 경력 이면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었다. 특히 그가 은퇴 후 자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배경이 의심스러웠다. 민주는 박철수와 김상철 원장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사샤와 함께 박철수의 자택 근처를 몰래 조사했다. 박철수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부유층 인사였지만 민주는 그의 집 주변에서 뭔가 수상한 기운을 느꼈다. 사샤는 박철수의 집 주변을 맴돌며 으르렁거렸다. 특히 집 뒤편의 작은 창고 앞에서 사샤는 유난히 흥분하며 지저댔다. 민주는 사샤의 반응에서 어떤 단서를 기대했다. 그날 밤 민주는 정 기자와 함께
김상철 원장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김상철은 심리학자였지만 그의 전공 분야는 아동 심리 조작과 기억 조작이었다. 그는 과거 한 연구소에서 이와 관련된 불법적인 실험을 진행하다 제명당한 이력이 있었다. 이 사실은 민준의 뇌리에 섬뜩한 깨달음을 주었다. 수아가 말을 하지 못하고 그림만 그렸던 이유, 그리고 아이들이 검은 별에 공포를 느꼈던 이유가 바로 김상철의 실험 때문이었던 것이다. 정 기자는 용감하게 이 모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탐사 보도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상철 원장의 학력 위조와 과거 불법 실험 전력, 새싹재단의 불투명한 자금 운용, 그리고 박철수 전 국회의원과의 연결고리를 파헤쳤다. 그녀는 또한 임수아와 박서연 사건, 그리고 다른 아동 실종 사건들의 공통점을 분석하며 이 모든 것이 검은 별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아동 인신매매 및 심리 조작 조직의 소행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했다. 이 기사는 공개되기 전부터 언론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사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정 기자는 박철수와 김상철의 측근들로부터 협박 전화에 시달렸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다. 한민준 씨,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 기사가 나가면 세상이 발칵 뒤집힐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겠죠. 조심해야 합니다. 정 기자가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습니다. 제 여동생과 조카의 억울함도 풀어야 합니다. 그날 밤 민준은 사샤와 함께 조용히 박철수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사샤가 흥분했던 창고 안으로 몰래 침입했다. 창고 안은 겉보기와 달리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낡은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 통로가 있었다. 비밀 통로를 따라 지하로 내려가자 좁고 어두운 방이 나타났다. 방 안에는 낡은 침대와 함께 아이들의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다. 그리고 벽에는 수아의 그림과 똑같은 검은 별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민주는 방 안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물이 들어있었다. 수많은 아이들의 인적 사항이 적힌 파일들과 함께 아이들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각 파일에는 아이들의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정신 조작 가능성과 같은 섬뜩한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아동 인신매매가 아니었다. 아이들을 이용해 어떤 끔찍한 실험을 하거나 더 악랄한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조직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상자 맨 밑에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와 테이프 하나가 놓여 있었다. 민주는 테이프를 재생했다. 테이프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김상철 원장의 차갑고 무감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 이제 검은 별을 보자. 검은 별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거야.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게 해줄 거야. 그리고 뒤이어 박철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교수, 아이들 정신 조작은 잘 되고 있나? 쓸모없는 아이들은 빨리 처리해. 염려 마십시오. 회장님, 이번 아이들은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특히 임수아와 박서연은 아주 잠재력이 큽니다. 김상철의 목소리, 민주는 경악했다. 박철수가 바로 이 조직의 회장님이었던 것이다. 그가 겉으로는 자선사업가 행세를 하며 뒤로는 아이들을 납치하고 정신을 조작하는 악마였다니. 그리고 임수아와 박서연은 그들의 실험 대상이었던 것이다. 테이프는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거기에는 박철수가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내용, 그리고 아이들의 부모를 협박하고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3년 전 민준의 여동생 한지민을 제거하라는 박철수의 직접적인 지시가 녹음되어 있었다. 한지민 그 여자가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어. 희망고아원의 비밀을 알아낸 것 같아. 당장 처리해. 그리고 그녀의 조카딸도 함께 없애버려. 아무것도 남기지 마. 박철수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 민주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분노와 절망으로 뒤섞였다. 자신의 여동생과 조카가 이 잔인한 조직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마침내 밝혀진 것이다. 그를 3년간 괴롭혔던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지만 그 진실은 너무나도 잔혹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사샤는 민준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얼굴을 핥았다. 마치 내가 곁에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준은 사샤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그때 지하 통로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철수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민준이 침입한 것을 알아챈 것이다. 민준은 재빨리 카세트 플레이어와 테이프, 그리고 아이들의 파일을 챙겨들었다. 이곳에서 도망쳐야 했다. 이 증거들을 정혜원 기자에게 넘겨야 했다. 한민준, 거기서 박철수의 목소리가 지하 통로를 통해 울려 퍼졌다. 민준은 사샤와 함께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이 모든 악을 끝내기 위해 그는 반드시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의 손에 들린 테이프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족의 피 맺힌 복수이자 모든 피해 아동들의 희망이었다. 지하 통로를 통해 박철수의 저택을 빠져나온 한민준은 사샤와 함께 밤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의 심장은 아직도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손에 든 카세트 플레이어와 테이프, 그리고 아이들의 파일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3년 전 자신의 가족을 파괴하고 수많은 아이들의 삶을 짓밟은 악마 같은 조직의 민낯을 담고 있는 피의 기록이었다. 민주는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한 뒤 급히 정혜원 기자에게 연락했다. 정 기자는 민호의 연락을 받자마자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민주는 그녀에게 박철수 저택 지하에서 발견한 모든 것, 그리고 박철수가 김상철 원장과 함께 검은 별이라는 아동 인신매매 및 정신조작 조직의 수장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다. 또한 자신의 여동생과 조카의 죽음 역시 그들의 소행이었다는 사실도 함께 전했다. 정 기자님, 제가 찾은 증거는 상상 이상입니다. 박철수는 겉으로는 청렴한 국회의원 행세를 했지만 그는 악마입니다. 이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해야 합니다. 제발 이 모든 악행을 멈춰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그 안에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정 기자는 민준의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즉시 모든 취재팀을 소집했다. 그녀는 이 기사가 단순한 특종을 넘어 사회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로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한편 박철수는 민준이 자신의 비밀 공간에 침입하여 모든 증거를 탈취해갔다는 보고를 받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냉정하고 침착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잔혹한 본성이 드러났다. 당장 한민준을 찾아 그리고 그 개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증거들을 되찾아와. 단 한 조각도 세상에 공개되어서는 안 돼. 박철수의 목소리는 살기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신복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동시에 경찰 내부에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민준을 위험한 범죄자로 둔갑시켜 공개 수배령을 내렸다. 그는 민준을 조직의 비밀을 캐내려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로 조작하려 했다. 민준은 정 기자에게 증거물을 전달한 후 안전하게 몸을 숨길 곳을 찾았다. 하지만 박철수의 추격은 집요했다. 민준과 사샤는 도시의 복잡한 골목길을 이리저리 헤치며 도망쳤다.
민준의 머릿속에는 3년 전 여동생과 조카를 잃었던 그 끔찍한 날의 악몽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때는 자신이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내가 반드시 놈들의 뿌리를 뽑아낼 거야.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사샤는 민준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듯 주변을 경계했다. 사샤의 후각과 청각은 인간을 능가했다. 사샤는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나 차량 엔진 소리만으로도 추격자들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고 민준에게 경고음을 보냈다. 민준은 자신의 옛 동료였던 이지혜 형사에게 연락할까 잠시 망설였다. 지혜는 정의감이 투철하고 능력 있는 후배였지만 동시에 경찰 조직에 대한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다. 박철수가 경찰 내부의 거물인 만큼 지혜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준은 결국 지혜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이 거대한 악을 혼자서 상대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지혜야, 한민준이다. 지금 내게 할 얘기가 있어. 아주 중요한 얘기야.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이지혜는 민준의 연락에 놀랐다. 그는 연락을 끊고 잠적한 지 3년이나 된 선배였다. 선배님, 지금 어디세요, 선배님? 지금 공개 수배령이 내려졌어요. 당장 자수하세요. 내가 왜 공개 수배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해. 내가 가진 증거들이 박철수의 비리를 폭로할 거야. 그는 아동 인신매매 조직의 수장이야. 내 여동생과 조카의 죽음도 그의 지시였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민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박철수는 그녀가 존경하던 선배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민준의 말을 믿기로 결심했다. 선배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민준은 지혜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지혜는 민준의 위치로 향하는 동시에 박철수가 민준을 공개 수배한 것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경찰 내부망을 통해 박철수의 최근 행적과 새싹재단의 자금 흐름을 몰래 조사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했다. 새싹재단의 자금 흐름이 매우 불투명했으며 박철수의 개인 계좌로 거액의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또한 박철수가 희망고아원 폐쇄, 당시 관련 서류들을 직접 처리했다는 기록도 발견했다. 지혜는 민준이 말한 진실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민준을 만나기 전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휴대폰에 민준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모든 조사 자료들을 외장 하드에 복사해 두었다. 민준은 한적한 골목에서 지혜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샤는 주변을 계속해서 경계하며 민준을 보호했다. 멀리서 지혜의 차가 다가오는 것을 본 순간 민준은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또 다른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지혜의 차를 맹렬하게 추격해왔다. 박철수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지혜가 민준과 접촉하려는 것을 눈치챈 것이다. 지혜야, 위험에 도망쳐. 민준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박철수의 부하들은 지혜의 차를 가로막고 그녀를 끌어내렸다. 지혜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부하들은 지혜의 휴대폰을 빼앗아 부수고 그녀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지혜 형사,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경고했을 텐데. 박철수의 부하 중 한 명이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민준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사샤에게 지시했다.
사샤 가서 지혜를 구해. 사샤는 민준의 명령에 따라 맹렬하게 부하들에게 달려들었다. 사샤는 한 부하의 팔을 물어뜯었고 다른 부하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사샤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지혜는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민준은 재빨리 바닥에 떨어진 지혜의 가방에서 작은 칼을 꺼내 들었다. 그는 3년 전 형사 시절에 날카로운 눈빛으로 부하들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웠다. 주먹과 발길질이 오갔고 칼날이 번뜩였다. 민주는 부하들을 하나둘씩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선배님 지혜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민준을 도왔다. 그녀는 민준의 싸움 방식에서 그가 과거 얼마나 뛰어난 형사였는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하지만 부하들의 수는 여전히 많았다. 그들은 무전을 통해 지원을 요청했다. 곧 더 많은 부하들이 현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선배님, 어서 도망가야 해요. 지원 병력이 오고 있어요. 지혜가 소리쳤다. 민주는 부하들과 싸우면서도 사샤와 지혜를 보호하려 애썼다. 그때 박철수의 가장 잔인한 신복이 지혜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날카로운 칼을 휘둘렀다. 민주는 지혜를 밀쳐내고 그 칼날을 온몸으로 막아섰다. 날카로운 칼날이 민준의 옆구리를 깊숙이 갈랐다. 뜨거운 피가 솟구쳤다. 선배님, 지혜가 비명을 질렀다. 민준은 무릎을 꿇고 쓰러졌다. 그의 시야가 흐려졌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카세트 플레이어와 테이프가 단단히 쥐어 있었다. 그는 이 증거들을 절대로 놓칠 수 없었다. 사샤는 민준이 쓰러지자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부하들에게 달려들었다. 사샤의 이빨은 부하들의 살점을 찢었고 그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사샤는 마치 내 주인을 건드리지 마 라고 외치는 듯 했다.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정혜원 기자가 민준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긴급 보도를 내보내자 언론과 시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정 기자는 경찰청에 직접 연락해 박철수의 비리를 폭로하고 민준의 상황을 알렸다. 경찰은 여론의 압력과 내부 고발에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철수의 경찰이 온다. 부하들은 당황하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박철수의 가장 잔인한 신복은 도망치면서도 민준의 손에 있는 증거물을 빼앗으려 했다. 그는 쓰러진 민준의 손에서 테이프를 강제로 잡아챘다. 하지만 민준은 죽을 힘을 다해 테이프를 놓지 않았다. 결국 테이프는 반으로 잘라졌다. 부하는 반쪽짜리 테이프를 들고 도망쳤다. 젠장, 민준은 고통에 신음했다. 그의 손에는 나머지 반쪽짜리 테이프가 쥐어 있었다. 그는 쓰러진 채로 사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샤는 민준의 얼굴을 핥으며 낑낑거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지혜는 민준에게 달려가 그의 상처를 지혈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흙먼지로 뒤범벅이 되었다. 선배님, 정신 차리세요. 경찰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민준을 응급처치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자신의 손에 쥐어있는 반쪽짜리 테이프를 꽉 움켜쥐었다. 증거, 정 기자에게. 그는 간신히 말을 이었다. 민준은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의 상태는 위독했다. 사샤는 민준의 곁을 떠나지 않고 병실 앞에서 밤새도록 그를 기다렸다. 지혜는 민준이 준 반쪽짜리 테이프와 자신이 모은 자료들을 들고 정혜원 기자에게로 향했다. 박철수는 자신의 계획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자 분노의 치를 떨었다. 한민준 그 자식, 감히 내 일을 망치려 들어 하지만 반쪽짜리 테이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내가 가진 나머지 절반이 있으니. 그는 자신이 가진 나머지 반쪽짜리 테이프를 비릿하게 웃으며 바라보았다. 그는 아직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놓친 것이 있었다. 한민준의 투지와 사샤의 충성심, 그리고 진실을 향한 정혜원 기자의 열정이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한민준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병원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는 그의 흐려지는 의식만큼이나 무거웠다. 옆구리의 깊은 상처는 끊임없이 피를 쏟아냈고 온몸의 뼈마디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그를 덮쳤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반으로 잘린 카세트 테이프 조각이 굳게 쥐어 있었다. 그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할 이유였다. 그의 의식 속에서 3년 전의 악몽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여동생 한지민의 해맑은 미소, 조카딸 혜은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앗아간 잔혹한 현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던 무력감과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때 병실 문 밖에서 낑낑거리는 사샤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사샤의 울음소리는 민준의 의식을 붙잡는 끈이었다. 나는 아직 죽을 수 없어. 사샤가, 지혜가,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한편 이지혜 형사는 피투성이가 된 차에 정혜원 기자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손에는 민준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반쪽짜리 테이프가 들려 있었다. 정 기자는 지혜의 상처와 손에 들린 테이프를 보고 경악했다. 이지혜 형사님,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한민준 씨는요? 선배님은 지금 병원에 계세요. 위독하세요. 박철수의 부하들이 덮쳤어요. 이 테이프는 선배님이 목숨 걸고 지켜낸 증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그들이 가져갔어요. 지혜는 흐느끼며 말했다. 정 기자는 테이프 조각을 받아들었다. 테이프는 중간 부분이 끊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박철수와 김상철 원장의 목소리, 그리고 한지민과 조카딸을 제거하라는 박철수의 지시가 담겨 있었다. 정 기자는 이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기사는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을 뒤흔들었다. 전직 국회의원 박철수, 아동 인신매매 및 정신조작 조직 검은 별내 수개로 밝혀져 실종된 아동들 박철수 일당의 끔찍한 실험 대상이었다. 전직 형사 한민준, 진실을 파헤치다 피습당의 위독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다. 정혜원 기자는 박철수 저택 지하에서 발견된 아이들의 파일 내용과 김상철 원장의 과거 전력, 그리고 반쪽짜리 테이프에 담긴 녹취록을 바탕으로 검은 별, 조직의 추악한 실체를 낱낱이 고발했다. 특히 한민준의 여동생과 조카의 죽음이 박철수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분노와 충격을 안겨주었다. 여론은 들끓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경찰청에는 박철수를 즉각 체포하고 철저히 수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박철수는 자신에 대한 폭로 기사가 터지자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았다. 그는 나머지 반쪽짜리 테이프를 들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힘과 권력을 믿었다. 겨우 반쪽짜리 증거로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나? 내가 가진 나머지 절반을 공개하면 오히려 한민준이 조작범으로 몰릴 거야. 박철수는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황은 박철수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정혜원 기자는 국민들의 분노를 이용해 여론전을 펼쳤고 정의로운 시민단체들이 검은 별, 조직의 진실 규명을 위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박철수가 아무리 언론을 통제하려 해도
이미 불붙은 민심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경찰청은 여론의 압력과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에 의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박철수에 대한 내사가 시작되었고 그의 측근들 또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박철수는 자신이 궁지에 몰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한편 병원에서는 한민준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다. 사샤는 민준의 병실을 떠나지 않고 문 밖에서 묵묵히 기다렸다. 수아 또한 매일 병원을 찾아 민준의 병실 문을 바라보았다. 수아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지만 스케치북에 민준과 사샤 그리고 자신들이 함께 웃는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들은 민준에게 살아갈 이유와 희망을 주었다. 민준은 의식을 회복하자마자 가장 먼저 사샤를 찾았다. 사샤는 민준의 침대 옆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핥았다. 민준은 사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사샤, 네가 나를 살렸어. 정말 고마워. 이지혜 형사는 민준이 깨어나자마자 병실로 달려왔다. 그녀는 민준에게 현재 상황과 박철수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선배님,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박철수가 워낙 교묘해서 쉽지 않아요. 특히 테이프 나머지 절반이 없어서 완벽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가진 테이프 조각을 내밀었다. 이걸로는 부족한가? 그때 민준의 뇌리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다. 검은 별, 김상철 원장이 아이들을 정신 조작할 때 사용했던 그 문양,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사람, 박철수. 민준은 지혜에게 김상철 원장의 정신 조작 실험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검은 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공포에 질렸다는 증언도 덧붙였다. 수아는 아직도 말을 못해요. 하지만 그림은 계속해서 그려요. 검은 별 문양을요. 민준이 말했다. 지혜는 수아의 그림을 다시 살펴보았다. 선배님, 혹시 박철수가 그 문양을 이용해 아이들을 세뇌시켰거나 통제했을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의 정신을 파괴하고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조작하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테이프 조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준은 지혜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박철수가 나머지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 한 그는 완전한 증거를 내놓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박철수가 가진 테이프를 되찾아와야 했다. 하지만 박철수는 이미 자신을 노리고 있을 터 지혜는 민준의 계획에 동의했다. 그녀는 경찰 내부에 정의로운 동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철수가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모든 경찰이 그에게 매수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믿었다. 며칠 후 박철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는 도피를 시도했지만 경찰과 언론의 끈질긴 추격 끝에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하지만 박철수는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오만하게 웃었다. 내가 가진 테이프가 공개되는 날, 너희는 후회할 거야. 한민준이 얼마나 잔인하게 나를 모함했는지 알게 될 테니. 그는 소리쳤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나머지 반쪽짜리 테이프가 쥐어 있었다. 민준은 병원에서 TV 뉴스를 통해 박철수의 체포 소식을 접했다. 그는 박철수가 여전히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박철수가 그 테이프를 이용해 상황을 뒤집으려 할 것이 분명했다. 민준은 회복을 위해 재활 치료를 시작했다. 사샤는 민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를 응원했다. 수아도 매일 민준을 찾아와 그의 손을 잡고 함께 미소 지었다. 수아의 작은 손길은 민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박철수의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민준이 조작된 증거로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준이 가진 반쪽짜리 테이프는 증거로 채택되었지만 박철수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자신이 가진 나머지 테이프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법정은 술렁였다. 재판부는 박철수가 가진 테이프의 존재에 주목했다. 만약 박철수가 가진 테이프가 민준의 것과 연결되어 완전한 증거가 된다면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날 터였다. 하지만 박철수가 그것을 공개할 리 없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그것을 마지막 무기로 사용하려 했다. 민준은 법정에 출석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증언대에서 자신의 가족과 임수와 박서연 등 모든 피해 아동들을 위해 진실을 밝혔다. 박철수는 민준의 증언에 비웃음을 날렸지만 민준은 굴하지 않았다. 재판은 공방으로 이어졌다. 박철수의 변호인단은 민준이 제시한 증거들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여론을 흔들려 했다. 그들은 민준이 복수심에 눈이 멀어 죄 없는 박철수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때 민준의 뇌리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검은 별 조직의 마지막 남은 핵심 인물, 김상철 원장. 그는 박철수에게 버려진 차에 도피 중이었다. 김상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진실을 말해줄 수만 있다면 민준은 이지혜 형사에게 김상철 원장을 찾아줄 것을 부탁했다. 지혜는 위험한 일이라며 만류했지만 민준의 강혹한 부탁에 결국 김상철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사샤 또한 지혜의 곁을 떠나지 않고 김상철의 흔적을 쫓았다. 사샤의 예민한 후각은 김상철이 남긴 미세한 흔적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었다. 박철수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법정에서 오만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민준이 가진 증거가 완전해지는 순간 그의 제국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었다는 것을. 사샤의 특별한 능력과 민준의 끈질긴 집념이 마침내 김상철 원장을 찾아낼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박철수의 오만한 미소를 지워버릴 결정적인 한 방이 될 터였다. 이지혜 형사는 김상철 원장의 행방을 쫓기 위해 사샤의 후각에 모든 것을 걸었다. 김상철은 박철수에게 버림받은 후 잠적했지만 그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사샤는 김상철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 주변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민준은 병상에 누워서도 지혜와 사샤의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김상철이 진실을 털어놓아 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사샤는 낡은 아파트 단지를 지나 오래된 폐가들 사이를 헤치며 냄새를 따라갔다. 지혜는 사샤의 뒤를 바싹 따랐다. 그녀는 민준의 끈질긴 집념과 사샤의 특별한 능력을 믿었다. 몇 시간의 추격 끝에 사샤는 도시 외곽의 인적이 드문 산 중턱에 위치한 낡고 허름한 오두막 앞에서 멈춰 서서 으르렁거렸다. 김상철이 이곳에 숨어 있었다. 지혜는 즉시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했다. 그녀는 홀로 김상철과 대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사샤는 오두막 문을 긁으며 김상철이 안에 있음을 알리는 듯했다. 지혜는 망설임 끝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오두막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양냄새가 진동했다. 김상철은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이미 삶의 의지를 잃은 듯했다. 그는 지혜와 사샤를 보자마자 두려움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누구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김상철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상철 씨, 당신이 저지른 죄는 이미 만천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힐 시간입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상철은 잠시 망설였다. 박철수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
그리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현실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김상철은 자신이 박철수의 지시에 따라 검은 별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희망구호원의 아이들을 납치하여 불법적인 정신조작 실험을 진행했음을 자백했다. 그는 아이들의 기억을 지우고 특정한 목적에 맞게 세뇌시켜 해외로 팔아넘기거나 심지어 장기 매매에 이용하기도 했다고 실토했다. 그는 또한 임수아와 박서연이 자신의 실활험 대상이었으며 그들이 탈출하려 하자 다시 붙잡아 숲에 버려두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3년 전 한민준의 여동생 한지민과 조카딸 혜은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었다. 김상철은 한지민이 희망구원의 비밀을 알아내려 하자 박철수가 직접 지민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민은 김상철에게 납치되어 이 오두막으로 끌려왔고 이곳에서 살해당했다. 혜은이 또한 지민과 함께 이곳으로 끌려왔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김상철은 지민이 죽는 순간까지도 혜은이를 지키려 했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외쳤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혜은이의 손에 들려있던 인형은 지민이 혜은이에게 마지막으로 건넨 선물이었다고 덧붙였다. 김상철의 진술은 너무나도 잔혹했다. 지혜는 분노와 슬픔에 치를 떨었다. 그 순간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들이 오두막으로 들이닥쳤다. 김상철은 체포되었고 그의 자백은 모두 녹음되었다. 지혜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 민준에게 김상철의 자백 내용을 전했다. 민준은 모든 진실을 듣고 오열했다. 3년 동안 그의 가슴을 짓눌렀던 모든 의문과 고통이 한순간에 폭발했다. 그의 여동생과 조카딸의 죽음이 박철수라는 악마의 지시에 의한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죽는 순간까지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에 민준은 오열했다. 지민아, 혜은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어. 민준은 흐느꼈다. 사샤는 민준의 침대에 머리를 기댄 채 조용히 그의 슬픔을 나누었다. 김상철의 자백은 박철수의 재판을 뒤집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법정은 발칵 뒤집혔다. 박철수는 김상철의 증언에 경악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들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 정혜원 기자는 김상철의 자백 내용을 속보로 내보냈고 이는 전 국민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박철수가 아무리 부인해도 이제는 그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박철수는 자신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재판장에서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나머지 반쪽짜리 테이프를 꺼내 들었다. 좋아, 내가 모든 것을 밝히지. 어차피 끝장난 마당에 박철수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테이프를 법정의 증거물로 제출했다. 민준이 가지고 있던 테이프 조각과 박철수가 내놓은 테이프 조각이 합쳐지는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끊어졌던 테이프는 완벽하게 하나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재생된 목소리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테이프에는 박철수와 김상철 원장이 아이들을 납치하고 정신 조작하는 과정, 그리고 한지민과 조카딸을 살해하라고 지시하는 박철수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그의 잔혹하고 냉혹한 목소리는 법정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특히 한지민 그 여자가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어. 희망과원의 비밀을 알아낸 것 같아. 당장 처리해. 그리고 그녀의 조카딸도 함께 없애버려. 아무것도 남기지 마. 라는 박철수의 음성은 모든 이들을 경악시켰다. 박철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가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뒤늦은 후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장은 박철수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김상철 원장과 검은 별 조직의 나머지 일당들 또한 모두 체포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검은 별 조직의 추악한 실체는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고 그들의 만행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하늘을 찔렀다. 언론은 한민준을 숨겨진 영궁으로 칭송했다. 정혜원 기자는 이 사건 보도로 언론인으로서 최고의 연계를 얻게 되었다. 이지혜 형사 또한 박철수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특진하게 되었다. 사샤는 의로운 개로 불리며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다. 민주는 병실에서 이 모든 소식을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대신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여동생과 조카의 억울함이 풀렸고 수많은 아이들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구해질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사샤가 있었고 이제는 이지혜 형사와 정혜원 기자 그리고 임수아까지 그의 삶에 함께하게 되었다. 며칠 후 민주는 퇴원했다. 병원 문을 나서는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다. 사샤는 민준의 곁을 맴돌며 꼬리를 흔들었고 임수아는 민준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었다. 수아는 언어치료와 심리상담을 통해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내뱉은 말은 아저씨, 사샤였다. 민주는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잃어버린 가족의 아픔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새로운 인연들과 함께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는 사회와 단절되었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그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범죄 피해 아동들을 돕는 재단 설립에 참여하기로 했다. 사샤는 그 재단의 명예 홍보대사가 되었다.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이 다시 세상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었다. 한민준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박철수 일당이 처벌받고 검은 별 조직의 악행이 세상에 낱낱이 밝혀지면서 그의 마음을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거친 듯했다. 여동생과 조카의 억울함이 풀리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민준에게 깊은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삶의 동기를 부여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채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과 깨달음을 바탕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이지혜 형사와 정혜원 기자와 함께 새싹 희망재단을 설립하는 데 앞장섰다. 이 재단은 검은 별 조직의 피해 아동들을 돕고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들을 보호하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재단의 명칭은 과거 박철수 일당이 자신들의 악행을 숨기기 위해 사용했던 새싹 재단의 이름을 본따. 그들의 오명을 씻어내고 진정한 희망을 심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민주는 재단의 이사직을 맡았다. 그의 형사 시절 경험과 박철수 사건을 통해 얻은 통찰력은 재단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피해 아동들의 심리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고 재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임수아는 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이자 민준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아이였다. 수아는 꾸준한 언어 치료와 심리 상담을 통해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저씨, 사샤라는 단어만 겨우 내뱉던 그녀는 점차 긴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더 이상 검은 별 문양이나 낡은 집이 아닌 푸른 하늘, 웃는 사람들, 그리고 민준과 사샤가 함께 있는 밝고 희망찬 그림들이 가득 채워졌다.
수아는 민준에게는 잃어버린 조카딸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듯한 존재였다. 민준은 수에게서 자신의 여동생과 조카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다. 사샤는 새싹 희망재단의 명예 홍보대사가 되었다. 그의 영리함과 충직함,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로가 인정받은 것이었다. 사샤는 재단의 마스코트가 되어 아이들에게 희망과 웃음을 선사했다. 아이들은 사샤를 보며 두려움을 잊고 마음껏 뛰어놀았다. 사샤는 특히 수아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그녀의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사샤와 수아는 서로에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이지혜 형사는 특진 후에도 민준과 재단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박철수 사건을 통해 경찰 내부의 부패와 한계를 직접 목격했지만 동시에 정의를 향한 자신의 신념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형사 복직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민준은 이제 새로운 길을 걷기로 했다며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현장에서 범인을 쫓는 것보다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일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정혜원 기자 또한 검은별 사건 보도로 언론인으로서 최고의 연계를 얻었지만 그 이후에도 사회 정의를 위한 날카로운 펜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새싹 희망재단의 홍보를 돕고 재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기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갔다. 그녀는 민준과 지혜, 사샤와 함께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었다. 계절은 흘러 다시 늦가을이 찾아왔다. 민준은 사샤와 수아, 그리고 지혜와 함께 처음 수아를 발견했던 그 숲을 다시 찾았다. 숲은 여전히 스산했지만 과거의 공포보다는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참나무 아래 수아가 밧줄에 묶여 있었던 그 자리에는 이제 작은 꽃들이 피어 있었다. 수아야, 이제 여기 안 무서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아는 고개를 젓고 활짝 웃었다. 아니요, 이제 여기는 예쁜 꽃들이랑 사샤랑 아저씨가 있는 곳이라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사샤는 수아의 주위를 맴돌며 꼬리를 흔들었다. 수아는 사샤의 목을 끌어안고 얼굴을 비볐다. 그들의 모습은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듯 보였다. 민준은 숲을 둘러보았다. 3년 전 그는 이 숲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했다. 하지만 이제 이 숲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장소가 되었다. 그는 사샤를 통해 수아를 만났고 수아를 통해 다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박철수 사건을 해결하며 자신의 가족을 향한 복수를 넘어 더 큰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의 여동생과 조카딸은 비록 그의 곁에 없었지만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그들은 민준에게 진실을 향한 끈기를 심어주었고 수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민준은 이제 자신의 삶을 통해 그들의 희생을 기릴 것이었다. 석양이 붉게 물드는 숲길을 따라 민준과 사샤, 수아와 지혜는 함께 걸었다. 민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의 손에는 수아의 작은 손이 따뜻하게 잡혀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항상 그를 지켜주는 충직한 사샤가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개와 사람이 아니었다.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진정한 가족이었다. 숲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축복하는 듯했다.